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님께서 2022년 식품 트렌드 탑7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랩 문정훈 교수입니다. 저희 랩에서 이렇게 우리 전망대에서 매년 푸드 트렌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이제 작업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와 그다음에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농촌진흥청 이런 우리나라의 식품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기관 쪽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먼저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트렌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선언적으로 제가 직관으로 앞으로 이게 뜰 거예요. 이런 게 트렌드가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그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러 가지 그 전문가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판단을 내려서 앞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어떠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떴다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1년 동안 사실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원주대학교의 이동민 교수, 그다음에 박서영, 엄하람, 김나영, 박여운, 황지, 김창규, 이현정, 그리고 보조연구원으로서 김선진, 이주영, 이현진, 이지연, 조성환, 한진영의 공동 연구 결과고 저는 나와서 발표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끔찍한 재앙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거나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식품,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도 바뀌게 되고 구매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만약 저에게 지금 2021년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식품 관련 트렌드를 한 단어로 만약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백질의 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서 받으신 자료에는 요약본이 가 있는데 요약본만 하더라도 50페이지가 지금 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무려 180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줄여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매년 제가 전망대에서 이걸 발표하고 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나중에 12월 이제 중순쯤에 디테일한 내용을 무려 한 4-5시간을 이제 투입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세션을 가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12월 20일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세션을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의 블로그에서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식품저널 쪽에서도 그 행사를 이제 주관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공지를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12월 20일에 뵙는 걸로 하고요. 다만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서 시간 내에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에서 1년 동안 분석한 내용을 7개의 테마로 챕터가 되겠죠. 저희들이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우리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뽑아보자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탄수화물과 당류에 대한 소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단백질과 유지류가 되겠죠. 에 대한 그 소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 장보기 고객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내용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장을 볼 때 집에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장을 볼 때 주로 이제 방문했던 여러 그 유통 채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이동이 보이더라.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 채널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상 장보기라고 하는 행동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퀵 배송 업체 라고 하는 그 채널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간편식은 2016년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출시되었던 CJ의 비비고 상온 국탕류 간편식을 시작으로 해서 상온 국탕류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냉동 간편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2016년 이후로 상온, 레토르트, 그 중에서도 국탕류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변화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들이 시장 분석을 해봤더니 냉동 간편식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의 또 중요한 트렌드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 중에서 코로나 기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생겨난 하나의 트렌드인데 저희들은 이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식업체를 방문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RM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흔히 간편식을 HMR이라고 그러죠. Home Meal Replacement라고 그러는데 RMR은 Restaurant Meal Replacement입니다. 예. 그래서 레스토랑 간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스토랑의 메뉴를 내가 직접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내가 내 냉장고에 집어넣고 바꾸어 말하자면 마케터 입장에서 말하자면 기획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레스토랑의 메뉴를 간편식화하여 이것을 댁내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조정은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마치 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내가 있는 이 장소로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이제 내주는 것이 외식업의 본질이었으나 이것이 산업화되면서 체인 레스토랑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으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온라인과 제조업과 유통업 그리고 외식업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융합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아마 RMR이 앞으로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드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육류에 대한 단백질의 관심과 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산물 단백질에 대한 소비도 올라가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그 관심과 소비도 올라가고 있더라.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의 이 칼로리 섭취, 에너지의 섭취가 탄수화물에서 지속적으로 단백질과 지질로 옮겨오고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여기서 어떤 상품의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계속 지금 온라인, 해외 여러 가지 매체 등등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대체 식품, 대체육 등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무엇이고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더더욱 건강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건강 중심의 식품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푸드 패드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음식에 대한 효능을 과신하고 그 효능을 때로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뭘 먹으면 허리 아픈 게 괜찮아져요. 뭘 먹으면 관절염이 더 나아져요. 라고 하는 비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식품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챕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뭐 먹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일정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식품과 관련하여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구매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모든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 페이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안에서는 증가한 품목도 있고 정체된 품목도 있고 감소된 품목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체된 품목이 많고 증가한 품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 자주 구매하는 품목이 아닌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물론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구매를 하는데요. 사실 두부라고 한다면 콩, 두류 쪽에 더 가깝죠. 근데 이제 정체된 품목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일반적인 곡물이라거나 빵류라거나 그다음에 라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식품 소매 시장에 있어서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 산업 자체가 거의 붕괴가 되면서 외식업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할 것들을 대행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품 소매는 크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정체됐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그다지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감자와 고구마에 대한 좀 내용을 제가 조금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당류 쪽을 보시게 되면 포도 말고는 별로 증가한 게 없습니다. 이 과일 쪽을 보게 되면. 근데 포도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디테일을 분석을 해봤더니 죄송합니다.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하나의 품종 말고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대한 선호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낵 및 디저트류를 보게 돼도 아이스크림을 좀 제외하고는 그다지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왜 증가했고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 데서 저희들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초콜릿이라거나 젤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쌌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소매 구매가 되겠습니다. 외식이라거나 산업의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대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한 그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단백질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보면 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그리고 각 간편식류도 성장을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류를 한번 보실까요?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품목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까지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조미식품이라거나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이제 증가를 했는데 다만 이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저 부분은 저희들은 다시 2020년 이전으로 상태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집밥에 있어서의 채소 및 채소 가공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뒤로 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장한 품목도 있고 성장하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 이 엽채류라거나.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성장한 쪽에 있는 그 품목들을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는 쌈채소라거나 생으로 먹는 채소들이 성장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에 먹는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정체하거나 감소한 쪽으로 갔다. 즉, 이 채소 및 채소 가공식품의 증가도 실은 육류 소비의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댁내에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찬류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것보다도 김치와 젓갈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형상을 관찰했는데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 그다음에 주류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댁내 소비, 가정용 구매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은 관계로 이제 더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봤을 때 코로나 기간 중에 비교적 성장한 것 중에서 하나가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고구마가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런 서류 상품이 특히 생물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감자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봤더니 감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감자를 보시게 되면 그다지 증가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에 보시게 되면 농촌진흥청의 이제 소비자 패널 1250가구에 지난 10년 동안에서의 감자 원물 구매 횟수와 금액을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끝근선 그래프는 횟수가 되겠고, 연평균 구매 횟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 그래프는 구매 금액이 되겠는데요. 2017에서 18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제 소매용 구매는 많이 올랐는데 감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것은 관심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즈널리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랩에서 표시하는 방식이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5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빨주노초 파보 검, 2021년이 검은색인데 보시게 되면 월별 감자 구매 수가 빨간색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 빨주, 노초, 파, 보, 검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구매 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 폭증을 했고 2021년도에서 아직 100%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즈널리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시다시피 구매액과 구매 횟수를 보게 되면 3월과 10월, 그러니까 이 두 계절에 가장 많이 팔리게 되고요. 구매액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특히 봄에 있어서의 구매액이 놀랍게도 아주 2021년도에 크게 성장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감자는 이제 증가하고 고구마는 이제 감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고구마는 증가하지 않았을까? 고구마는 증가했을까를 저희들이 이제 봤더니 결국 다이어트 시장과 관심이 있더라.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를 막론하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면 GI 당지수죠. 당지수가 낮은 것들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에 식물성 섬유소가 풍부한 것들을 먹어서 흡수를 좀 줄이고 장 건강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회자되면서 선택한 것이 고구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에 대한 다양한 조리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가공식품에 대한 증가는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희들의 판단은 이겁니다. 적당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적당한 유통망을 거쳐서 유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고 고구마에 대한 소비는 아직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매번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조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식사 대용이면서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는 고구마 가공식품이 향후 2022, 2023에도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회 요인이 가공품에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이런 다양한 지금 고구마 관련된 가공식품들이 출시되어 있다는 사례를 간단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당류 시장이 됐습니다. 디저트 시장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품목들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댁내 소비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 2024, 2025에 정점을 찍고 이제 구매 수가 떨어지다가, 그리고 구매 횟수는 그다지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9까지 금액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2020년에 넘어가서는 구매 횟수 끝건선 그래프도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구매액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튜브형, 우리가 흔히 쭈쭈바라고 이야기하는 이 튜브형이라거나, 예, 그다음에 콘형, 바형 같은 경우는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는데 봤더니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하는 제품들에 대한 급격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있었다. 베스킨 라빈스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입을 좀 하고 수입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겐다즈라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구매액을 이제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이 라인이 많이 성장을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구매 횟수를 보셔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그 전문점에서 이제 구매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SPC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빨리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이제 배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미 갖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카테고리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탑5 제품이 전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 있어서의 매출의 시장 구매 거의 91%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시장은 아직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물이랑 축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초록색 라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봐도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육류라거나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수산물이 성장을 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5번째 스텝 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류가 성장을 했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유지류를 다 합쳐서 봤더니 2019 대비 2020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한번 쪼개서 봤는데요. 봤더니 좌측을 보시게 되면 금액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일반 식용유랑 참기름의 구매액 자체가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각도 자체도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들기름, 올리브유, 버터, 그다음에 기타 유지류까지 다 성장하고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이미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기름을 보시게 되면 그 전에도 계속 2016년 이후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그 원물 가격 자체가 좀 비싸죠. 참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구매 횟수를 보시게 되면 구매 횟수는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2020년도에 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이 앞으로 참기름이랑 들기름이 아주 성장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성장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근데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구매 횟수와 구매액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대한 인기는 2022, 2023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이 버터에 있어서 지불 요소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에서 내가 그 칼로리를 얻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을 쪽으로 칼로리를 섭취를 할 때 좋은 지방으로 섭취를 하겠다. 그래서 버터, 그것도 좋은 버터, 그리고 올리브유도 좋은 올리브유로 거기서 칼로리를 섭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수입품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오일이라거나 이러한 것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의 식문화가 간편식 중심으로 바뀌면서 식탁 위에, 밥상 위에 올려져 있는 반찬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편식은 보통 원디시 푸드가 많고, 이 원디시 푸드를 내가 간편하기 위해서 먹는데 여기에 굳이 막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차리고 먹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게 되는 것은 간단하게 짭조름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짭조름하고 매콤한 걸 올리게 되는데 넘버원이 당연히 김치죠. 그래서 간편식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올라가는 것이 김치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젓갈입니다. 둘 다 장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짜고 맵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보관성이 굉장히 좋다.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얘를 사서 쟁겨놓고 이제 두고두고 이제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발견한 것은 이렇게 완성 김치를 뭐가 계속 성장하는 것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근데 이걸로 지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김장 시장도 다시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왕 내가 김치를 먹을 거면 내가 맛있게 담아서 내 입맛에 맞춰서 먹어야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 김장,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대가족이 이제 모여서 이런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 가족들과,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목적, 혹은 각 지역의 맘카페에 있어서 비교적 적은 양으로 배출하거나 무를 사서 일종의 놀이 문화이면서 커뮤니티의 어떠한 그 활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몇 통씩 나눠 가지는 이런 이제 식문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절임 배추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김장을 담근다라고 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절임 배추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30대들은 김치도 잘 안 먹는다라는 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김치를 더 많이 먹는 게 나오는데, 오히려 60대 이상의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생배추를 사서 그 김치를 담는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물론 완성김치 빨간색을 제일 많이 그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저기 짙은 녹색 절임 배추의 비중도 갈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키트라거나 김장에 관련된 절임 배추라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댁내에 있어서 그 홈술 문화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안주류로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번 치즈, 2번 샤키테리. 샤키테리는 이제 막 이제 뜨기 시작한 거고요. 하지만 치즈는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 중에서도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먹지 않았던 생치즈류에 대한 자연 치즈, 생치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 데이터로 백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댁내에 있어서의 술 문화를 보시게 되면,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체적인 출고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쭉 말씀드린 것은 댁내 소비를 위한 구매인데요. 이 데이터는 지금 출고량인데, 출고량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보면 굉장히 그 맥주라거나 많이 떨어졌죠. 소주도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까만색 라인, 위스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과실주, 와인이 대표하는 과실주가 굉장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댁내에서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유흥업소라거나 외식업체까지 다 포함된 그 출고고요. 이거는 댁내 소비인데, 댁내는 보시게 되면 댁내 소비는 이쪽 맥주도 늘고, 소주도 늘고, 와인도 늘고 있다라는 데이터이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그 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시 12시에 있는 것이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그대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하이볼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퍼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성들에 있어서 그 하이볼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20대가 하이볼을 더 선호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가 댁내에 있어서는 하이볼 용도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와인은 보시다시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3만 원대 이상의 비교적 중고가의 것들이 지금 2020년도의 말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높은 가격의 와인에 대한 구매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구당 위스키 구매 추이를 보게 되면 2019, 2020을 지나면서 국적으로 봤을 때는 위스키 시장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댁내 소비 자체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스키 자체를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하이볼로 해서 먹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류 회사들이 아예 그 위스키 용량을 줄여서 편의점에서 그 하이볼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마케팅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시도들과 그다음에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이볼과 관련된.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반을 썼는데 지금 책 도움밖에 못했네요. 일상 장보기 고객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식료품 이제 구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 있어서 그 식료품 전체 온라인 B2C에 있어서 식료품 시장의 비중이 오른쪽 끝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1년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료품이 아닌 것들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먼저 넘어갔고요. 식료품들도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비중이 지금 17%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식품 중에서도 균질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스낵류라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도 품질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장보기,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한 장보기에 주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신선식품들, 예. 콩나물이라거나, 두부라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이런 신선식품의 온라인에서 비중은 전혀 늘지 않다가 19에서 2020을 넘어오면서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실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신선한 것을 골라 담는 이 시장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CJ 쪽의 자료를 봤더니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도 이제는 원래 그 식재료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장보기가 보수적인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한 번 정도 넘어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고 이제 발표가 났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봤을 때 월평균 식품 구매 수를 보게 되면 오프라인에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16회에서 15회로. 그런데 온라인은 2회에서 4회로 늘었다. 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 장보기 항목, 집에서 내식을 할 때 새우깡이나 이런 가나 초콜릿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장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초콜릿을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장 본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장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주부들이 장을 본다고 할 때는 머리에서 다른 쪽이 회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 품목들 중에, 그러한 품목들 중에서 가장 자주 한국인들이 구매하는 품목을 56가지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구매하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식사 좀 할 때 쓰는 식재료 56개의 리스트가 바로 여기 있고요. 이걸 가지고 집중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일상 장보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식품, 과자를 구매하고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거랑 달리 내가 장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머릿속에서 계획적인 구매를 합니다. 내가 뭐 사고 뭐 사야 돼 라는 계획 중에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주로 구매하는 곳에서 구매하는 충성 구매 행동을 보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자주 구매하고 장바구니의 크기 자체가 커집니다. 자, 이 시장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것에 저희들은 분석에 초점을 이제 맞췄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제 주부들이 구매 횟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장보기 때 많이 사는 것들입니다. 넘버1이 우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두부였고요. 세 번째가 봉지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란, 그리고 콩나물이 5번째. 그래서 요 지금 타일의 크기가 횟수가 큰 것들이 크게 돼 있죠. 그리고 56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그 우측에 있는 것이 일반 식품 구매인데요. 일반 식품 구매의 온라인화는 보시다시피 빨간색의 비중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벌써 11%, 13%까지 막 올라와 있죠. 그런데 왼쪽에 있어서 일상 장보기 항목, 집에서 내식하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것들은
전혀 온라인 쪽에서 성장을 하지 않다. 빨간색의 비중이 2, 3%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저희들은 이제 봤고요. 그런데 이 56개의 품목이 지난 17년부터 20년까지 구매 횟수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에 어떤 차이가 봤더니 자, 그 중에서 요 품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온라인이 훨씬 더 구매 횟수에 있어서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 횟수가 줄어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떤 품목도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횟수가 온라인에서 구매 횟수 증가율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 장복에서 온라인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그 56개 품목인데요. 이건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횟수를 한번 저희들이 타일 크기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거는 온라인에서의 구매 비중이 더 높은 것.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이 56개 품목의 구매 횟수 대비 오프라인에서의 그 흰 우유의 구매 횟수가 온라인보다 1%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먼저 넘어간 것들입니다. 온라인에서 더 잘하고 있는 품목들, 소비자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넘어간 품목들이고요. 우유, 소스류, 봉지라면, 만두, 냉동 만두가 되겠죠. 시리얼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이제 넘어갔고요. 아직도 보수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고 아직 덜 넘어간 것들이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두부, 콩나물, 대파, 나물류, 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넘어갔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넘어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요.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들의 장보기의 장바구니와 온라인에서 장보기의 장바구니를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온라인에서 장보기를 하는데 거기에 두부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와 두부가 안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를 비교를 해보면 두부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가 훨씬 규모가 큰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콩나물이 들어간 장바구니가 훨씬 더 크다. 아, 온라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두부와 콩나물을 주부들이 이 사이트에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결론에 달했습니다. 자,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봤더니 기존의 마트에서 온라인에 넣어본 쪽 같은 경우에는 두부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의 비중이 12%, 17%, 19% 그렇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오게 되면 GS의 그 우측으로 가면 쿠팡, 마켓컬리, G마켓, 카카오 쭉 있는데 저쪽 우측 끝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마켓플레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이죠. 제로입니다. 거의. 두부가 장바구니에 담기는 확률이. 그런데 최근 뜨고 있는 쿠팡이랑 마켓컬리를 보게 되면 쿠팡은 최근에 이 두부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마켓컬리는 벌써 9%까지 올라가 있다. 아, 이 온라인 장보기 시장, 돈이 되는 시장은 마켓컬리가 지금 먼저 가져가기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SSG가 이제 신세계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상 장보기의 장바구니의 그 금액의 변화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쿠팡이 정말 2020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게 보이죠. 마켓컬리도 비교적 성장을 한 것들이 보입니다. 일상 장보기입니다. 초콜릿 이런 거 빼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크기를 보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 장바구니 크기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두부를 가져가고 있는 두부의 구매를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인 마켓컬리에서 장바구니가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구나. 아, 이 시장은 앞으로 봤을 때 컬리가 좀 더 유리해지겠네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제품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SSG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트에서의 제품 매출 포트폴리오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장보기에서 50% 이상 넘어가고요. 마켓컬리가 확실히 채소류와 축산물과 과일류가 쿠팡이나 SSG보다 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더 높게 나온다. 예, 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냉동 간편식에 관련된 건데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그 간편식이 그 레토르트 상온 국탕류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온라인 중심의 구매가 넘어가면서 냉동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구매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선 매대와 일반적인 상온 매대는 눈에 잘 띕니다. 가면 보이고 집으면 되죠. 근데 냉동고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마트 안에서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냉동고 문을 열고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지적인 코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냉동고 문 안쪽에는 서리가 끼는 경우가 많아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노출률 자체가 냉동 간편식은 높기가 힘듭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평등해집니다. 이게 상온이냐 냉장이냐 냉동이냐가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죠. 구매하고 봤더니 냉동 제품이었네. 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냉동이 우리가 비대면 구매가 늘어나면서 냉동 간편식의 성장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쿠팡이라거나 마켓컬리,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직매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이 나한테 있습니다. 11번가나 G마켓은 연결만 해주는 건데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내가 사서 내 창고에 넣어놨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류 관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 여기서 일반 냉장을 한다? 이건 굉장히 그 비용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상온 아니면 냉동으로 가야 되는데 상온 중심으로 주로 많이 가는 쪽이 쿠팡이 주로 많이 가고 있고 마켓컬리는 냉동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 플랫폼에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주요 고객층의 차이에 느끼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 말씀드릴 여러 데이터들은 저희가 마켓컬리랑 함께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하고 마켓컬리의 실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실제 그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분석을 한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의 간편식 시장은 상온 레토르트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지금 봤더니 온라인을 중심으로 냉동 간편식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가 봤을 때는 컬리가 서 있는 것 같다.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리 쪽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간편식 매출이 보시다시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마켓컬리에서 판매한 모든 간편식 제품들을 전체 다 저희들이 다 그 분류를 해서 해봤더니 총 673개의 3,988개의 제품이 지금 마켓컬리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평균 제품 가격이 간편식 가격이 8,079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6%가 냉동 제품이더라. 간편식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리고 그 중에서 58%는 한식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단백질 소재를 주로 쓰느냐를 봤더니 돼지고기가 비중이 제일 높더라. 그리고 SKU 수가 제일 많은 것은 볶음밥, 필라프, 덮밥 이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컬리 이제 올리 상품들, 그러니까 이게 PB 제품이죠. 그게 18% 정도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냉동과 이제 냉장 상온의 비중을 저희들이 그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단백질을 뭘 쓰든지 레시피가 봤더니 역시 한식이 제일 많더라.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게 전체 그 제품 SKU 수와 마켓컬리에서의 그 SKU 수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 간편식에 대한 그걸 봤을 때 전체적인 매출의 성장은 당연히 SKU 수가 올라가면 매출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죠? 제품 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매출은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봤냐면 제품당 판매량, 제품당 매출을 봤습니다. 봤더니 노초, 파, 보, 검 순으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제품당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마켓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온라인 간편식의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한 제품을 내가 그 마켓클릭 입점해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 2017년도에 넣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매출과 2021년에 내가 넣었을 때 기대하는 매출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품온을 봤습니다. 그래서 냉장, 냉동, 상온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이 바 그래프가 SKU고 끝것선 그래프가 이제 매출인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냉동이 더 SKU도 많고 매출 규모도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품당 매출, 제품당 판매로 바꿔봤더니 그렇게 해도 역시 냉동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냉장, 상온 순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판매량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에서 그 가격을 곱하면 매출액이 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노란색 상온 같은 경우는 더 기울기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매출이. 왜냐하면 단가가 낮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단백질 소재를 봤더니 주로 뭐 전반적으로는 다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100분위로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는 온라인 컬리에스의 온라인 간편식은 단백질 소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닭고기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 화이트밋 쪽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겠죠. 단백질 소재를 가지고 봤을 때 축산물과 방금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일반 축산물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뭐 난가공, 수산물 가공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유가공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 수산, 식물을 봤더니 축산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수산 쪽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육류 가공식품들을 보게 되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월별 육류 가공식품 제품당 매출 추이를 봐도 2017 노초, 파, 보, 검 보게 되면 제품당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봤습니다. 아까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걸로 나타났던 그 닭고기를 보시게 되면 그 최근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제품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그 좀 더 뎁스 있게 봤더니 주로 닭가슴살들이더라. 건강 때문에 이걸 많이 사는구나라는 걸 봤고 이게 마켓컬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 닭을 소재로 한 제품들이 간편식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100분위로 나눴을 때 이 단백질 기준에서는 퍼센테이지가 살짝 줄었습니다. 24%로 물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지금 그 핵심 제품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즉석탕찌개류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봤더니 전반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탕류가 되겠습니다. 탕류, 곰탕, 갈비탕 이렇게 좀 맑은 탕류를 봤더니 노초파까지는 올라가지만 보검으로 넘어갈 때는 보면 제품당 매출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 카테고리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탕류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자체가 약간 지금 정체된 상황이다. 뭔가 히트 상품이 지금 탁 더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탕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잘 팔리고 있는 히트 상품들은 이런 이제 제품들이 되겠고요. 근데 반면에 그 여러 가지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국탕류는 보시게 되면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물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국탕류 제품들이 뜨고 있고, 이런 제품들이 현재 가장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류를 보시게 되면, 밥류를 보시게 되면 면류를 보시겠습니다. 면류를 보시게 되면 이 비중을 보시게 되면 메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면을 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기 보게 되면 코바코의 시원한 슬러시 냉메밀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측 끝을 보시게 되면 제품에 입고된 그 SKU 수 자체도 메밀면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이러한 제품들이 메밀면에서 탑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쪽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체되는 듯 했지만 최근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현석 셰프의 초이닷이라고 하는 요 RMR 제품들이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스파게티 쪽에서의 탑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을 보시게 되면 먼저 연체류 쪽은 보시다시피 쭈꾸미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을 하고 있고 탑 쪽에 있는 제품들이 주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선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생선 구이 제품으로서는 이런 제품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류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사실은 새우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우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만 게와 관련된 제품들이 지금 그다지 그 새우 대비 좋은 제품 상품이 아직 덜 들어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가서 RMR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MR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식의 한 형태인데 3자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사와 식당과 그리고 제조사, 특히 3자 협업이 일어나거나 혹은 식당과 제조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제품을 내서 유통사에 입점을 하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외식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마켓컬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간편식과 RMR 간편식을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높은 만큼이 결국은 식당 쪽으로 가는 베네핏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 중량도 전반적으로 이제 높고, 그리고 1위로 가게 되면 품온에서 냉동의 비중이 72%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간편식에서는 돼지고기가 이제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고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RMR을 만들어서 그 마켓컬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식당들을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식당이 전체 제품 수에 있어서 지금 623개고 비서울이 14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인점이 많고요. 셰프 이름을 부각하지 않은 제품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퀵, 캐주얼, 파인 다이닝 이 분류로 나누게 되면 뭐 캐주얼 다이닝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캐주얼 다이닝의 비중이 좀 높아서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RMR 중에서는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 메뉴를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42%고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를 온라인 이 간편식으로 그 구현해서 한 것이 5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컬리와 공동기획, 즉 유통사와 공동기획한 것이 전체에 있어서의 한 그 매출의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아까 그림과 비슷하게 그 일반 간편식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당 판매를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식이 제일 많고요. 자, 이 표가 사실은 그 전체를 설명하는 표인데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뭘 보려고 했냐면요. RMR,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마켓컬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RMR 중에서 성공하는 그 요인이 뭐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품온을 이제 보면은 참조 변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냉동 대비 상온으로 가게 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 RMR 제품이 냉동 대비 냉장으로 가게 되면 매출이 감소한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냉동 그 RMR이 냉장보다 매출이 더 높게 나오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향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주요 단백질 소재를 보게 되면 그거는 어떤 단백질을 써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고요. 탄수화물 기준으로 봤을 때 쌀 대비 밀로 가면 매출이 떨어지더라. 됐고, 그다음에 유통업 협업을 보게 되면 마켓컬리가 유통사가 기획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참여했을 때 매출이 더 올라가고, 마켓컬리에 PB 상품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보다 PB로 들어갔을 때가 월등하게 매출이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아래쪽인데요. 서울이냐 아니냐는 매출에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고, 비체인점이냐 체인점이냐 봤을 때는 그래도 체인점 쪽에서 RMR을 냈을 때 매출이 높게 나왔고, 스타 셰프가 붙었을 때 매출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전문점
비전문점 요 개념입니다. 우리는 뭐 삼겹살 전문점, 우리 쭈꾸미 전문점. 예. 그래서 전문점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매출의 영향이었고, 그다음에 매장에서 실제 판매하는 메뉴를 RMR로 했을 때 매출이 높게 나왔다. 네. 그리고 파인 다이닝이 매출이 더 높게 나오고 퀵 다이닝이 캐주얼 다이닝보다 매출 높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패널 리그레션 분석을 통해서 이제 뽑아낸 그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RMR에 한정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매장의 위치에 따라서 보게 되면 오히려 비서울에 있을 경우가 매출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초록색이. 자, 요거는 체인점이냐 아니냐인데, 아까 체인점일수록 이 매출이 더 좋다고는 했으나 보시다시피 그다지 차이 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비교적 차이가 납니다만 여러 가지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 용문해장국 같은 경우가 이게 비체인점 정말 로컬에 있는 작은 데인데요. 이게 지금 그 마켓컬리에서 성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RMR을 먹다가 이게 진짜 실제 매장 가면 어떻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이런 효과들이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RMR을 판매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먹어버리고 매장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RMR을 먹으면 오리지널을 더 느끼고 싶어서 매장을 더 지금 찾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말씀드린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걸 딱 말씀드리면 RMR의 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RMR로 봤을 때 제일 좌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중위값 1등부터 꼴찌까지 RMR을 줄로 쫙 세웠을 때 중간을 하게 되면 월 매출이 그 제품 한 제품으로 평균 947만 원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위 20%까지 올리게 되면 월 매출이 2,255만 원으로 되고요. 상위 10% 올라가게 되면 월 매출이 5,561만 원입니다. 1등을 하게 되면 월 매출이 11억이 됩니다. 외식업체 입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베네핏이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식당 주인분들께서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거는 큰 업체들, 체인들이나 그런 거지 작은 업체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단독 식당, 체인이 아닌 작은 단독 식당이 들어올 때 같이 삼자협업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거기서 평균은 800만 원,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은 월 매출 800만 원. 거기에서 상위 10%에 들어가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 6천만 원이, 월 매출 6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식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단백질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 쪽은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단백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이 뜨고 있습니다. 안심이 소고기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냉동 삼겹살의 성장 그 속도는 더 급격하다. 기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돼지에서 앞다리살이 목심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다. 원래는 우리가 삼겹살, 목살이 그 원투 펀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목살을 이 전지살이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돼지 등심, 우리가 구이를 잘 먹지 않던 등심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 반면에 돼지 갈비류는 지금 정체돼 있다. 돼지고기 양념육 간편식들이 또는 밀키트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넣는 돈가스류나 탕수육 등 이런 그 튀김류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에어프라이가 최근에 당근마켓에 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해먹나 봤더니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뭐지 봤더니 그냥 컨벡션 오븐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븐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오븐, 이런 오븐들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기능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조리 도구가 이제 댁내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이런 메뉴들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뜨게 될 거고, 특히 이제 냉동 생지류가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뜨게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마리닭은 별로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부분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닭가슴살이라거나 닭다리라거나 이런 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 깐풍기류, 그다음에 델리치킨류, 예, 그다음에 닭가슴살 가공식품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구이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먹던 고등어라거나 갈치 같은 경우에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반면에 새로운 구이 어종으로서 연어와 장어가 지금 댁내에서 굉장히 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탕으로 많이 끓여 먹던 명태와 대구가 뭐 사실 구매를 하기에도 굉장히 그 어획량 자체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제품들 같은 집에서 탕류를 잘 안 끓여 먹고 끓여 먹게 되면 밀키트 같은 걸로 예, 가공으로 이제 사서 먹는 형태가 나오고요. 새우와 게는 보시다시피 계속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굴이랑 전복을 보게 되면 둘 다 이제 남해에서 굉장히 다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굴은 노로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아직 잘 그 성장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대신 전복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오징어가 다시 잡히면서 오징어 본물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문어도 같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는 거의 전 품목을 다 분석을 하고 기회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쭈꾸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쭈꾸미 볶음이 요즘 거의 국민 메뉴처럼 되고 있고, 낙지는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낙지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육 가공 제품들, 그러니까 어묵류가 되겠죠. 맛살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에는 반짝 증가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가면서 다시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 캔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뱅이 캔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안주로 먹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캔이 뜬다면 이런 형태의 캔이 뜨게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EU 쪽에서는 고급 캔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도 이 시장 쪽으로 이제 곧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감 제품들, 이런 그 슬라이스류들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식물성 단백질 제품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대체 식품이라거나 나중에 건강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참 이걸 시간 내에 다 소화를 했어야 됐는데요. 소화하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그게 요약본을 제가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요약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페이지만 이제 봐주십시오. 예. 식물성 단백질을 원한 고단백질. 그래서 EU나 미국 쪽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써서 고단백,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인증, 이 클레임을 받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이 프로테인으로 식물성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채소 원물의 특성을 강조한 제품. 우리가 이제 식물성 대체육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고기 맛을 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다. 아예 그 시금치라거나 뭐 비트라거나 이게 들어가서 그 향과 그 맛과 식감 자체를 그대로 살면서 그냥 건강하게 먹자라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햄버거 패티 같은 거 나옵니다. 먹어보면 전혀 고기 맛이 나지 않죠. 예, 그런 제품들의 트렌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어떤 윤리적인 클레임이 동물 복지 같은 게 되겠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오늘.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해산물 단백질도 그 대체를 해서 식물성으로 지금 이제 바꾸는 이런 이제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대체 식품군 중에서 그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감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두유를 먹어왔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할 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체 우유, 대체 요거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유를 맛있게 먹지만 그 식물성 라떼라고 하는 거. 예. 그 식물성 라떼,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커피에 넣어 먹는 게 라떼인데, 여기서 우유 말고 다른 식물성 소재를 이제 넣는 건데, 이게 그 스타벅스에서 작년이랑 올해에 오트로 만든 대체를 넣어서 오트 라떼가 성공을 했죠.
예, 이러한 니즈가 이제 국내에서도 생길 텐데 일반적인 두유로는 맛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같이 이렇게 섞었을 때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180페이지쯤에서 어차피 이걸 다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전달한 것 같고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12월 20일에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저널이나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빈스랩 블로그를 이제 봐주시면 그것에 대한 공고를 내고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